이춘재. 그런데요, 지금 경찰이 고심이 큽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 이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 그리고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이 돼서 수감 생활했던 윤 씨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이 이춘재로부터 유의미한, 그러니까 진범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어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춘재가 진범이 아니냐 네. 좀 확신하는 듯한 네. 그런 내용이 경찰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아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제, 그러니까 수사본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지금 수사본부가 꾸려져 있잖아요. 수사본부가 어제 일문일답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 카메라 앞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언론들이 여러저러 경로로 밝힌 내용을 보면 최단미 변호사님 어떤 유의미한 진술을 이춘재가 했을까요? 이 유의미한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춘재가 내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고 네. 그것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이어야 됩니다. 아하. 지금 경찰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8차 사건의 피해자는 그 당시에 14세의 여중생이었는데 네. 이 여중생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범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건의 장소의 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진술을 했고 어허. 이 방이 한 2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네. 8차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 방이 2.4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어허. 때문에 이춘재가 하고 있는 진술이 거짓말이거나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낮고 네.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유의미한 진술이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거의 흡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고 바로 든 생각이 다른 사건과 다르게 8차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하. 그래서 집의 구조와 상황 그리고 피해자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유사한 진술을 했던 그러네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은 섣부르게 단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춘재가요? 그렇죠. 자백 진술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쉽지 않은 진술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억을 지금까지도 보유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건이나 이 사건과 무관한 집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아닌지도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혹시 이수정 교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춘재가 당시 8차 사건 난 것을 전해 듣고 어떤 경로로든 전해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상상력이 좀 가미돼서 이런 진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무엇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30년 전 사건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춘재의 기억이 그러면 과거의 그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네. 그거는 그럴 수가 있다는 연구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구두로 학습된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소문은 구두로 학습이 된 내용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억 훼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망각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지각적인 경험으로 눈으로 본 거, 몸으로 느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춘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방의 크기 이건 사실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웃에 살았더라도 네. 이 지금 여학생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데 갈 정도로 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자의 아마도 신체적인 어떤 특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외관상의 특징 정도는 이춘재가 알 수 있겠지만 아하. 아주 은밀한 사람만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실 신체적 특징을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하. 그거는 가해자가 아니고는 알기가 어렵겠죠.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지금 의미 있는 진술이 이춘재 입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고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8차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윤모 씨는 이미 20년 수감 생활 마치고 2009년에 가석방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저러한 이춘재 일도 있지만 이 사람이 줄곧 자기가 억울하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게 건데, 자, 관련해서요, 윤 씨의 재심을 돕겠다고 나선 박준영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누군가가 했고 그게 수사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물도 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경찰관의 의도에 따라서 진술도 하고 때로는 이제 왜곡된 주소에 서명 날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준영 변호사도 이제 차근차근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좀 윤 씨가 억울하다 단정할 수는 없겠죠,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수사기관에 자신이 표현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아하. 사실 방어 능력이라는 건 사회적 배경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1차적입니다. 이랬을 때 윤 씨 같은 경우는 고아였고요. 일단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가난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이 부족했을 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국선 변호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2심에서 결심 공판 때는요. 국선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아예 출석하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일에 임시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한 부분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윤 씨가 과연 억울한 옥살이를 만약에 이춘재 자백이 수사본부의 이 수사 결과 정말로 이춘재가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윤 씨라는 사람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단미 변호사님, 이번 재심 청구를 앞두고 조금 전에 여러분 인터뷰로 보신 박준영 변호사 말고 또 한 명의 변호인이 합류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또 한 명의 합류하기로 한 변호사가 바로 김칠준 변호사인데요. 이 어허. 김칠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하면 네. 화성 사건의 2차와 7차 사건에서 용의자로 물렸던 두 사람을 변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입니다. 이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네. 지금 이 박준영 변호사라든지 김칠준 변호사 모두 지금 이 사건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잘못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나라 슈퍼 강도 지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약촌 오거리 사건 저게 다 강압 수사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결국은 진범이 찾아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고 김치준 변호사도 지금 본인의 과거가 다 2차, 7차에서 억울하게 몰려인 사람에게 무죄를 준 사건이라 두 분이서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 재심이라는 게 윤 씨 입장에서 박성배 변호사님, 나 재심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하거나 항소했을 때 곧바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 형사 절차와 달리 재심은 일단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 재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실 조사도 합니다. 그만큼 개시 결정 과정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심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재심 사유가 크게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고요. 네.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는 원 판결에 증거된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었음이 증명됐을 때 또는 원 판결에 증거된 진술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점도 역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수사에 관한 죄도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여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럴 때는 사실 증명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도 좋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확정 판결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으로 이 단순 사유만 가지고는 재심 개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심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 진범이 검거된 경우입니다. 즉 신증거에 의한 재심 사유가 사실상 유일한 재심 사유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던 이유 때문에 재심이 거론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재심으로 결론이 뒤집어져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은 새로 잡힌 진범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거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춘재가 내가 8차 사건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지만 정식 수사를 받고 그러네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결국은 경찰의 수사도 아닌 자체 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한다.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이 재심이 지난 유죄에서 무죄로 결론이 뒤바뀐 재심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수 예측될 있겠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하. 그렇다면 이 윤 씨를 돕겠다고 나선 박준영 변호사는 8차도 자기 소행이라고 말한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있고 그러면 이쪽도 자백이 있지 않냐. 그럼 어느 자백을 어떻게 한쪽만 이렇게 우열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춘재의 자백은 경찰이 프로파일러가 정말 임무성 있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거기에서 어떤 해류나 압박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8차 사건이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자백이 나온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일단은 당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뭐였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말미에 박준영 변호사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춘재의 진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증거, 물증 아니겠어요, 김기화 아나운서? 네, 우선은 사건 당시의 증거물,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증거물은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 지금은 이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아하.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 현장에서 이 범인의 옷이나 신발에서 묻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네. 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창호지가 있었는데 이 창호지는 그 사건 현장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발생한 미제 절도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하다 싶어서 경찰이 갖고 있던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증거물들은 사실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는 안 됐고 그래서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국과수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네. 이 증거물들을. 근데 사실상은 어떤 의미 있는 증거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본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아하.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이수정 교수님. 만약에 그곳이 범행 현장이었으면 그곳에 이춘재든 윤 씨든 뭔가 지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문은 나왔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뭐였는지 네. 만약에 그 증거가 사실은 이제 어떤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왜곡된 고의적으로 조작된 이런 증거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심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범인을 특정을 했다는 윤모 씨의 지문이 있었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티타늄은 사실은 금속성 이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채무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는 이제 증거 채택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지문이 나온 그 현출된 물건은 없지만 수사 기록은 틀림없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재판 이제 판결 기록도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럼 지문이 있었으면 아마 틀림없이 지문이 있다고 어딘가에 적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수사본부장이라는 이제 분이 네. 발표를 할 당시에 아마도 이게 추가로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네. 8차 사건 현장에서 윤모 씨의 지문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문이 있었냐 이렇게 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인이 안 된다 그 당시에 기록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문이 없다면 사실은 지문이 있다고 당시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네요.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의문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겁니다. 야, 이게 꼬이는 게요. 지금껏 뉴스파이터를 비롯해서 다른 거의 모든 언론이 당시 8차 사건 때 윤 씨의 지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했는데 어제 반기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지문이 당시 나왔냐, 윤 씨의 지문 나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된 바가 없대요. 더 미궁으로 빠지는 분위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춘재의 자백에 지금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춘재가 대체 무슨 심경 때문에 이런 걸 했을까?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자백 안 해도 아무런 자기가 뭐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보는 것도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본인에게 이 불리한 진술을 자백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었는데 네. 벌써 이제 13차 진술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뭐 예를 들면 그 프로파일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프로파일러들에게 믿고 신뢰를 하면서 털어놨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관련 조사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춘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TV가 없는 독거실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관하고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혼자 지내니까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제 좀 지치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경찰과의 오래된 대화에서 이춘재가 지쳐서 본인의 자백을 하는 마음을 바꾸면 지금 남아있는 증거물들, 뭐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기록 같은 것들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폐기가 됐고, 남아있는 게 문서보존고에 있는 사본 얼마 정도, 여기에다가 판결문 정도 있고요. 지금 증거물도 다 폐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지금 뭐 클로버, 창호지 벽지인데 이게 다 왜 남아있냐면 그 당시에 경찰이 의미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안 해서 경찰에 남아있는 거고, 송치된 검찰의 증거는 다 폐기가 된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증거도 없는데 지금 강제 수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춘재까지 자백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8차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춘재의 심경 변화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을 닫아버릴까봐 지금 어르고 달래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춘재를. 그런데 그럼 이춘재 지금 독방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어 시금 전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밥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끼니는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고요. 공휴일하고 휴일을 제외하고는요, 한 4-5시간 정도 아마 그 경찰관 프로파일러들하고 면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30-4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혼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70시간, 그러니까 13차례 정도 그 면담을 했다고 하면 아마 70시간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처음에는 자극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 프로파일러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면서 재밌었을 텐데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자신에 대한 흥미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작은 요소를 찾거나 아니면 이걸 그만두려고 할 텐데요. 이랬을 때 경찰관들이 지금 주시하는 것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면담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흥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춘재 눈치 본다 이런 표현하면 경찰분들 심기 불편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면담 형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춘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까 봐 만나도 좋아하는 게 뭔지, 맛있어하는 게 뭔지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만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게 경찰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래요? 친밀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자백을 유도해 내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춘재도 이 8차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 자백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고들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자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지금처럼 친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는 충분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른바 라포, 유대감을 통해서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냈던 경찰분들 진짜로 한번 더 진짜 의미 있는 진술이 있을 때 한번 캐내 주시고요. 이수정 교수님 혹시 이런 거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춘재의 지금 모습. 우리가 뭐 이제 과거 고등학교 앨범이나 그런 건 다 봤잖아요. 네. 지금 모습 공개하는 방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경찰이 이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만약에 이제 얼굴 공개가 되면 아마 이춘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또 심지어는 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얼굴이 공개되는 거가 굉장히 이춘재의 심경의 변화를 유발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그럼 아마 면담을 진행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효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면담에 임해야 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지금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인데 네. 교정시설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입건도 안 된 사람을 형사 절차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럼 경찰에게 권한이 있느냐. 사실 그 권한도 굉장히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공개하는 건 뭐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하, 또 그런 난제가 있겠군요. 어쨌든 이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뉴스파이터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